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는 반도체고요. 중국이 가진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이미 반도체 쪽에서는 전초전이 벌어져서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했죠.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 이 미중 간 히토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외신으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히토류 수출 기업 통제 수단을 하나 더 갖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를 대부분 중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상식이잖아요. 네네. 정제까지 끝낸 히토류 금속인 경우에는 94%를 중국이 만들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다들 중국을 무서워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기업에게 니네들 앞으로 수출하는 히토류는 서방 국가의 공급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적 정보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라고 이제 의무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일종의 히토류 이적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다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던 지난 사례를 보게 되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2010년에 일본과 벌였던 조오도 영토 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납포를 했고 그래서 네. 중국이 바로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과 하루 만에 백기를 두고 항복을 했는데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이 방법이 주로 관세 당국이 수출의 길목을 막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단위로 아주 조금 무딘 칼을 썼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게 되면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급망의 세부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런 전략이 가능해지는데요. 외교적 마찰을 피해가면서 조용히 원하는 곳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의 체제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핵심은 이력 추적 시스템은 아닙니다. 핵심은 히토류가 국가 소유다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명문화를 한 건데 이제 완전한 통제권을 중국 공산당이 가져간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선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국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모두 다 국유화를 했어요. 원래 난립했던 히토류 원강 생산 기업이 100개가 넘었었는데 이걸 4개 국유 기업으로 통폐합을 했고요. 생산 할당도 이 4개의 국유 기업에게만 줍니다.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전이기도 해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 기업은 외국인 투자도 받을 수가 없는데 중국도 문호를 개방해놨으니까 이미 그 외국인이 소유한 히토류 생산 시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업체가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히토류 금속을 정제하는 중국 공장의 지분 86%를 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 정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주인인 성허자원이라는 곳에 팔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히토류가 뭔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죠.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히토류가 14개 정도의 17개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총칭하는 단어인 건데 그중에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자석이 가장 강한 연구 자석의 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석은 산업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그 부품 같은 거예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네오디뮴이었으면 풍력 발전 터빈 그다음에 전기 모터 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자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다른 얘만 자석 써야 돼요. 네오디뮴만 자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게 탈탄소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금속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만들긴 합니다만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원료인 네오디뮴 금속은 90%가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없이는 탈탄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히토류 금속이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게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 연구 자석의 주원료가 네오디뮴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디스프로슘이에요. 터빈과 모터가 빨리 돌면 열을 받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질 텐데 자석은 뜨거워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터빈과 모터가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열을 잘 견디는 디스프로슘을 넣어야만 연구 자석이
원자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프로신 같은 경우에는 열을 얼마나 잘 견디냐면 원자로 네.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원자로의 제어봉 원료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연구 자석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네오디뮴보다는 디스프로신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예. 여기도 열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 열을 낮추는 데 쓰이는 걸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디스프로신 같은 경우는 99.9%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맞습니다. 중국을 외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 세계 나라들이. 예.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게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악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히토류란 단어는 흔히들 우리가 희귀한 금속이다. 네. 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히토류 중에 가장 적다고 하는 원소도 지구상의 금보다 무려 200배 정도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다만 얘네들이 흙이든 어디든 모여 있어야만 이게 채굴을 해서 금속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 모여 있는 게 드물다는 건데, 그래서 한자를 드물희자에 흙토자 무리류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물게 히토류 원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히토류 광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중국 말고도 지구상에도 많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대부분은 미국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는 곳이 당시에 최대 광산이었는데, 네. 근데 히토류를 생산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환경오염인데, 대부분의 광산이 그렇지만 히토류는 특히나 심합니다. 히토류를 크게 경히토류, 중히토류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 물성이라고 하죠. 금속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히토류는 대부분의 이 물성이 비슷합니다. 네.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 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특정 암석이나 혹은 흙 사이에 얘네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걸 각각으로 떼어내는 거, 발라내는 게 매우 어려워요. 뭉쳐 있으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쌍둥이는 똑같으니까 이거 네. 발라내려면 네. 얘는 뭐 어떤 성격인지 얘는 어떤 성격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될 텐데, 네네네. 떼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금속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100단계가 걸린다라고 최소가 하는, 100단계. 네. 네. 100단계가 걸린다라고 하는 금속도 있고, 네. 일부는 최대 1500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뜻 자체가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이기도 해요. 네. 여하튼 이렇게 공정마다, 그래서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마다 화학 물질로 다른 물질들을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히토류를 뺀 나머지 부산물은 네. 다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공장을 세워서 정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아무래도 걸림돌이 테고. 많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정제 시설은 실제로 문을 다 닫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중국 이외에 남아있는 정제 시설은 사실 호주 업체가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공장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도 환경 오염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만 중국은 일찍이 히토리의 중요성을 조금 알아채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1987년에 덩샤오핑이 내몽골에 있는 바이윈 어보라고 하는 광산에 가서 한 말이 매우 유명한데, 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게 어떤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담겨 있는, 네. 확고하게 담겨 있는 네. 말이기도 하죠. 이 바이윈 어보 광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도 매장량이 전 세계의 절반, 그리고 생산량이 전 세계 절반이에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니까 이게 그럼 뭐 환경오염이 정책을 해라 있더라도 그러면 하는 이것도 거죠. 덮고 가자. 네.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이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이노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조금 악명이 많이 높은데, 네. 히토류를 만들 때 생기는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 오염물질이 무려 7만 톤이나 모아놓은 웅덩이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인근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조금 자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너무 심한데요. 7만 톤이면. 맞습니다. 네. 네, 미국이나 뭐 다른 서방 국가들은 대책이 없을까요?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미국에서 20년간 문을 닫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운틴 패스 광산이라고 하는 게 2018년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원광석을 정제해서 네오디뮴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제 시설, 이걸 최근에 짓고 있기도 하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지금껏 정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이 정제 기술 자체도 중국에 많이 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은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거 아예 금지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문제 피하겠다고 최근에 그 화학 물질로 녹여내는 게 아니라 네. 미생물을 활용해서
히토리 원소를 추출하는 네. 공법을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주 개발 초기여서 이 언제 상용화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2022년이죠.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이런 우방국들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라베르데라고 부르는 브라질 광물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또 히토류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히토류가 디스프로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속인 네. 건데 요거를 수출해서 중국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이게 프로젝트 초기여서 중국 히토류 금속에 대안이 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아, 다 초기고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맞습니다. 생산량도 많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다른 나라들 대안 맞습니다. 마련할 뭐 때까지. 많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사실 서방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제약상이 많이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네네. 이 환경오염 문제도 환경오염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중국이 히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히토리 가격이 가격이 생각보다 그러면 많이 싼데 싸군요. 이 중국이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덤핑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경쟁자들을 말려주기 위해 전체 시장을 내가 먹겠다 이런 전략을 네. 아주 많이 쓰잖아요. 네. 히토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서방 진영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 채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광산에 투자를 할 수가 아무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토리 네. 가격이 싸게 되면 당연히 광산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없고 없겠죠. 물론 최근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정부의 돈을 쭉 써가면서 이거 좀 예. 붐업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마음에 좀 걸리네요. 이게 꼭 맞습니다. 필요한 자원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 기술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쉽진 않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네, 네, 그 풍력 터빈이라든지 네, 네. 전기 거기도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이게 탈탄소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고 그러니까요. 이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만큼의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환경을 망치는 게 이게 그렇죠. 옳은 일인가? 그렇죠. 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아직 볼 수 없는 단계이기는 해요. 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옥죄고 있기도 하고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에게 히토류 반도체를 못 쓰게 하면 우리가 니네 히토류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하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그런 시그널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눈밖에 나는 순간 언제고 그 칼이 우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만약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양자택일 하는 순간 우리한테 또 영향이.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예.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보적 구조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비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이긴 한데 그러네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정확한 판세를 잇고 네. 이제 중국이 모든 걸 쥐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미국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대안들, 대체제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네. 굉장히 조금 판세를 제대로 잇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네. 통해서 뭔가 이게 대비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일단은 중국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겠죠. 지금. 사실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환경오염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미 듀란티의 I'll be seeing you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